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 밥은 언제 되는 거야? 도영이 거실 소파에 누운 채로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 딸 선이도 응답했다. 엄마, 나 신발 받았어? 오늘 약속 있는데. 나 김순미는 부엌에서 밥을 푸며 한숨을 쉬었다. 올해 72세, 40년을 한 집안에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들을 길렀다. 그런데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남은 건 배려 모르는 아들과 딸뿐이었다. 밥 다 됐으니 와서 앉아라. 그리고 선이야, 신발은 현관에서 직접 찾아라. 나는 반찬을 담은 밥상을 식탁에 놨다. 밥, 국, 그리고 4가지 반찬. 이른 아침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도영은 회사원이고 선희는 강남에 있는 학원 원장이었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자식들처럼 보였지만 집에서는 달랐다. 도영은 나의 저축을 투자한다며 몇 번이나 떨어먹었고 선희는 내 신용카드를 내 허락 없이 쓰는 일이 다반사였다. 엄마, 이 국 왜 이렇게 짜? 요즘 입맛이 가셨나 봐. 도영이 국을 한 숟갈 떠먹더니 투덜거렸다. 나는 맛을 봤을 때 간이 딱 맞았는데 그의 입은 비위 맞추기가 목표인 것 같았다. 아니다. 밥이랑 먹으면 딱 맞아. 싫으면 먹지 마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노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나는 은행을 다녀왔다. 30년을 모아온 정기예금 2억 원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 돈은 내가 살림을 하며 한 푼 한 푼 모아온 것들이었다. 백반집 장사를 할 때 번 돈, 경로당에서 밑반찬을 만들어 판 돈, 손주들 밥값이라며 받은 용돈까지 모두 섞여 있는 돈이었다. 은행 직원은 나를 보며 물었다.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으세요? 위험한데 수표로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현금으로 달라. 50만 원짜리로. 나는 그 돈의 무게를 느끼고 싶었다. 40년 동안 흘린 내 땀의 무게를. 노란 봉투에 담긴 돈을 보며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모를 일이 있을까봐 여행사로 가는 길도 조심스러웠다. 여기 있어. 내일부터 유럽을 다니고 싶다. 돈은 충분하지? 여행사 사장은 내 얼굴을 보고 입을 벌렸다. 할머니 유럽이요? 아, 좋으시겠다. VIP 코스를 드릴까요? 12박 13일, 파리, 스위스, 이탈리아.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으로요. 이렇게 하면 약 3천만 원이 들 겁니다. 그래, 그걸로 하자.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거로. 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거실 식탁에 여행사 팜플렛을 펼쳐놨다. 선이가 한눈에 봤다. 엄마, 이게 뭐야? 여행이야? 그래, 나 유럽 간다. 칠순 기념이니까.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선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엄마 진짜 미쳤어? 돈이 얼마야? 1,000만 원? 아니, 쇼핑 비용까지 하면 2천만 원은 쓰겠네. 내 돈 내가 쓰는데 뭐라고 하냐? 평생 소원이 유럽 가보는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때 도영이 들어왔다. 엄마 뭐해? 밥은? 냉장고에 반찬도 있고 밥도 남아있어. 너네가 밥이나 해먹어. 도영은 거실로 들어와 팜플렛을 봤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돈을 본 남자의 표정이었다. 엄마, 유럽이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돈 저한테 맡기세요. 요즘 제3집 돈이 엄청 나간대요. 3개월만 있으면 5천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 말 했다가 500만 원 날렸잖아.
다시는 안 돼.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 나이가 70이면 뭐하는 비행기를 타? 이코노미 증후군이 와서 피가 굳으면 어쩌려고? 그리고 그 돈이면 우리 차 바꾸는데 보태면 좋잖아. 내 회사 차는 제네시스인데 난 아직도 그랜저야. 아빠 힘내셔야겠어. 도영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 너 사위 자동차 바꾸는 것도 신경을 쓰네. 내가 늙은 몸으로 유럽 가는 게 그렇게 밉냐? 엄마가 혼자 외로울까봐 우리가 들어와서 살아주잖아. 생활비도 엄마가 낸다면서 이제 와서 큰 돈 생기니까 입싹 닫고 여행을 가시겠다. 취소해. 선이가 외쳤다. 너희가 들어와서 살아준다고? 전세금 날려먹고 갈 데 없어서 기어 들어온 거 아니냐? 내가 방 내주고 밥 해줘서 상전이 따로 없네. 그리고 나 여행 다녀올 때 너희가 밥이나 챙겨 먹어.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나는 팜플렛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현관 뒤에서 도영과 선이가 계속 쨃쨃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귀를 닫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백화점에 갔다. 여행 갈 때 입을 옷을 사기 위해서였다. 평소에는 시장 아줌마처럼 몸빼바지만 입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거 입어봐도 돼요? 한 점원이 내게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보였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꽤 괜찮아 보였다. 가격표를 봤더니 38만 원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카드를 내밀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그 말이 그렇게 시원한 느낌은 없었다. 여행용 캐리어도 샀다. 50만 원짜리 민트색 캐리어. 예쁜 선글라스도 샀고 영양제도 챙겼다. 손에 가득한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가니 엘리베이터에 비친 나의 얼굴이 활짝 피어 있었다. 집에 와서 캐리어를 펼쳐놓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새 옷도 개어넣고 선글라스도 챙기고 비상약도 챙겼다. 선이가 외출했다 돌아왔다. 현관에 놓인 쇼핑백들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백화점 갔다 왔어? 선이가 쇼핑백을 뒤져봤다. 가격표를 확인하고 비명을 지르고는 서로 다른 태도로 돌변했다. 엄마 요리 좀 그만해. 엄마가 만든 건 조미료 맛도 안 나고 밍밍하거나 짜거나 둘 중 하나야. 요즘 누가 집에서 냄새나게 생선을 구워. 그냥 반찬 가게 사다 먹는 게 훨씬 싸고 맛있어. 미쳤네. 미쳤어. 옷이 38만 원. 이 캐리어는 50만 원. 엄마 돈 쓸 줄 몰라. 시장 할머니가 이런 거 입는다고 누가 알아줘?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고. 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 눈엔 예쁘기만 하다. 그리고 너는 입만 열면 돈 타령이냐? 엄마가 여행 간다는데. 용돈은 못 줄 망정 빼앗아 갈 생각만 해? 선이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휴대폰을 꺼냈다. 나한테 온 카톡이었다. 이거 사와. 내 친구 엄마들은 여행 갔다 오면 다 이런 거 사오더라. 샤넬 립스틱 5개, 에스티로더 3개, 구찌 스카프, 조말론 향수. 나는 추산했다. 대충 해도 300만 원은 넘을 것 같았다. 너 이게 다 뭐냐? 이걸 나보고 사오라고? 응. 엄마 돈 많잖아. 딸 선물 하나 사주는 셈치면 되지. 짝퉁 사오면 안 돼. 영수증 꼭 챙겨와.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출국 날 아침이 밝았다. 비행기는 오후 1시 출발이라 오전 10시쯤에는 집에서 나가야 했다. 캐리어가 꽤 무거웠다. 고추장이랑 컵라면까지 챙겨 넣었으니까. 계단을 내려가고 공항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게 힘들었다. 마침 도영이 집에 있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도영아, 공항까지만 좀 태워다 줘라.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못 가겠다. 아, 엄마, 오늘 주말이잖아요.
저 평일에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주말까지 운전기사 노릇해야 합니까? 기름값은 줄게. 리무진 버스 타세요. 집 앞에 바로 오는데 왜 굳이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세요? 짐이 무거워서 그렇다니까. 버스 정류장까지라도 좀 들어다 주던가. 아, 허리 아파서 못해요. 지난주에 골프 치다 허리 삐끗했거든요. 나는 콜시 앱을 켜서 택시를 불렀다. 그동안 도영은 다시 누웠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캐리어를 끌고 나가려는데 선이가 부수한 얼굴로 나왔다. 그래 간다. 밥이나 잘 챙겨 먹어라. 선이는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참 엄마 잠깐만. 신용카드 하나만 주고 가.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모자라서 그래. 오빠 보너스 아직 안 나왔다니까. 엄마 해외 나가면 어차피 한국 카드 못 쓰잖아. 해외 결제 차단해 놓고 가면 되잖아. 아니다. 너희 생활비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 카드 건드리기만 해봐라. 아주 작사를 낼 테니까. 나는 현관문을 나섰다. 뒤에서 선이가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택시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기사님이 내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며 물었다. 어머니 어디 여행 가시나 봐요? 유럽이요. 우와 좋으시겠다. 자식들이 효도 관광 보내드리나 봐요. 아니요. 내 돈 내고 내가 가요. 자식들은 바빠서 배웅도 못 나왔고요. 기사님이 미소 지었다. 그래도 어머니 능력 좋으시네. 스스로 벌어서 가시는 게 최고죠. 즐겁게 다녀오세요. 그 말에 가슴이 콕 찔렸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차에 탔다. 비행기는 정확히 일시에 이륙했다. 비즈니스석이라 공간이 넓었다. 다리를 쭉 뻗어도 앞자리에 닿지 않았다. 승무원이 샴페인을 권했다. 환영합니다. 웰컴 드링크 드시겠어요? 네, 한 잔 줘요. 알싸한 샴페인이 내 기분을 풀어주었다. 옆자리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았다.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유럽 가시나 봐요. 저는 딸이 파리에 살아서 보러 가요. 사위가 비행기표 끊어줘서 호강하네요. 그러시구나. 좋으시겠어요. 나는 대답했지만 마음이 좀 아팠다. 딸과 사위가 배웅도 못한 나와는 달리 저분은 자식들이 극진하게 챙기는 모양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건물들이 작아지고 도로들이 실지처럼 보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 도영과 선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겠지. 나는 중얼거렸다. 그래, 잘 있어라. 나는 간다. 이제 12시간 동안은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 얼굴 안 봐도 된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새벽이었다. VIP 가이드가 피켓을 들고 있었다. 김순미님이라고 적힌 피켓을 보니 어깨가 으쓱했다. 벤츠밴을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창밖의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호텔은 에펠탑이 코앞에 보이는 5성급이었다. 침대는 내 안방만 했다. 창문을 열자 찬란한 불빛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70평생 이런 호사 한번 못 누려보고 죽었으면 억울해서 어쩔 뻔했어. 혼자 와인을 따서 마시며 분위기를 잡았다. 그때였다.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이 울렸다. 시간을 보니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였다. 한국은 아침 10시쯤. 발신자는 도영이었다.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도영아, 뭐하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주 태평했다. 아, 엄마, 왜 전화를 이렇게 안 받으세요? 몇 번을 걸었는데 지금 여기가 몇인 줄 아나요? 새벽 3시다. 뭐하냐고? 아니, 별일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엄마 댁에 와 있거든요. 집에 김치가 다 떨어져서 좀 가져가려고요. 도어락 비밀번호가 안 맞네요.
바꾸셨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새벽 3시에 잠든 노인을 깨워서 한다는 소리가 김치 타령이라니. 도영아, 김치 없으면 사 먹어라. 남의 집에 주인도 없는데 왜 함부로 들어가려고 해? 남의 집 도둑질하는 거야? 아니, 엄마 사위가 남입니까? 그리고 김치 사 먹는 돈은 뭐 공짜예요? 냉장고에 김치 썩어가고 있을 텐데. 1234 맞아. 근데 앞으로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알아. 그리고 나 여행하는 동안 별일 없으면 전화하지 마라. 로밍 요금 많이 나온다.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파리의 낭만도 뭔가 가슴이 철렁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가이드와 함께 루브르 박물관을 갔다. 샹젤리제 거리를 걸었다. 개선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 순간 딸 선이 생각이 났다. 좋은 거 봐줄 선배라고 영상 통화를 걸었다. 엄마. 왜? 화면 속의 선이는 미용실에 있었다. 머리에 롤을 말고 있었다. 여기 봐라. 개선문이다. 정말 웅장하지 않냐? 날씨도 너무 좋다. 그러네. 근데 엄마 지금 어디야? 샹젤리에 거리 근처지. 그래, 바로 앞이다. 잘 됐네. 엄마 거기 샤넬 본점 있는 거 알지? 지금 바로 거기로 가봐. 내가 저번에 말한 가방 있잖아. 클래식 미디움 검은색. 그거 한국엔 재고 없어서 못 사. 거기 가면 있을 거야. 야, 엄마가 지금 관광 중인데 무슨 가방을 사러 가냐? 그리고 그거 비싸서 못 산다. 내 돈 다 써서 없다. 아, 진짜 엄마 돈 많은 거 다 아는데 왜 그래? 3천만 원 가져갔잖아. 딸 소원 하나 못 들어줘? 엄마는 혼자 유럽 가서 호강하면서 딸은 한국에서 짝퉁이나 들고 다니라는 거야? 선희의 목소리가 커지자 미용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선희는 짜증을 냈다. 몰라. 아무튼 들어가서 있으면 무조건 사. 내 카드로 긁으라고 할 테니까 일단 엄마 카드로 긁어. 나중에 줄게. 끊어. 선희는 내 대답도 안 듣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는데 제 얼굴이 화끈거렸다. 여행 5일차 스위스로 넘어갔다. 융프라우에서 만년설을 보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점심으로 퐁두를 먹고 있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카드 승인. 백화점 230만 원.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가 준 게 아닌 서브 카드로 긁었다. 여행 올 때 들고 온 메인 카드는 있지만 장롱 속에 넣어둔 비상용 카드가 있었다. 선희가 찾아낸 거 분명했다. 바로 전화를 걸었다. 선희가 안 받길래 5번을 연달아 걸었다. 여보세요? 선희야, 너 지금 내 카드로 뭐 했냐? 230만 원이 뭐야? 엄마 문자 갔어? 아니, 내가 가방 사오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사올 것 같아서 그냥 백화점 가서 하나 샀어. 엄마가 여행 가서 선물 하나 안 사오면 섭섭하잖아. 정미가 여행 가서 하나 안 사오면 섭섭하잖아. 선희의 목소리는 아주 당당했다. 너 미쳤냐? 내가 그 카드 쓰라고 허락했냐? 당장 가서 취소해라. 이미 택됐어. 환불 안 돼. 그리고 엄마 나 이번 달 생활비 빵꾸 났다니까. 그래라. 미쳤나? 진짜 취소해라. 이미 택됐어. 환불 안 돼. 먹고 있던 퐁두가 입안에서 모래알처럼 씹혔다. 나머지 여행 기간 동안 문자는 계속 왔다. 마트에서 30만 원, 주유소에서 10만 원, 배달앱에서 5만 원. 정미가 아주 제 카드로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나는 카드 정지를 시킬까 하다가 관뒀어요. 증거를 남겨야 하니까요. 문자 하나하나를 다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그리고 여행 수첩 뒤편에 놈들이 쓴 돈을 10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기록했죠.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보면서도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을 보면서도 내 머릿속엔 오직 복수 생각뿐이었어요. 12박 13일의 여행이 끝나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 내리니 습한 공기가 확 밀려왔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나는 옷장을 찾아갔다. 행복 부동산이라는 곳이었다. 아, 순미 여사님 아니세요? 오늘은 어디 가시게? 부동산 사장님이 놀라며 물었다. 여행 갔다 왔어요. 여기 좀 조용히 하자고. 나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사장님 앞 의자에 앉았다. 사장님, 긴 말 필요 없고 내 집이랑 상가 다 내놓으려고 왔어요. 사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깜짝 놀라셨다. 네, 집이랑 상가요? 그 알짜배기들을요? 네, 집이랑 상가다. 근데 갑자기 왜요? 자녀분들한테 보내? 증여세 때문에? 아니요. 파는 거예요. 아주 금매로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내놔도 돼요. 제일 빨리 나가는 걸로 해줘요. 그렇군요.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절대 비밀이어야 해요. 특히 우리 딸 선이랑 사위놈한테는 죽어도 말하면 안 돼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전세 놓는다고 둘러대고요. 사장님은 내 눈빛을 보고 침을 꿀꺽 삼켰다. 여사님 눈빛을 보니 무슨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났나 보네요. 걱정 마세요. 나 이 바닥에서 입 무겁기로 소문난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 날 나는 편지를 썼다. 유언장이라 불리는 종이 쪽이었다. 나 김순미는 사망 시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 아파트, 상가, 예금 및 보험 포함을 딸 이선희에게 단독 상속한다. 단사위 박도영에게는 일절 권한을 주지 않는다. 본 유언장은 작성 시 효력을 발생하며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시 재작성한다. 물론 가짜 유언장이었어요. 공증도 안 받았고 도장도 안 찍혔으니 법적 효력은 종이 쪼가리만도 못한 거죠.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이 탐욕스러운 생주들을 잡는 최고의 미끼가 될 거라는 걸 나는 확신했어요. 유언장을 노란 서류 봉투에 넣고 풀로 붙이지 않은 채 식탁 구석 영양제 통 밑에 살짝 보이게 끼워뒀어요. 유언장이라는 글씨가 아주 조금만 보일 듯 말 듯하게요.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녁 7시에 도영과 선희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아, 배고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막히냐? 엄마 밥 안 해놨어? 없다.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었다. 시켜 먹어라. 뒤에서 선희가 궁실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식탁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는 것 같았어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이게 뭐야? 부스럭거리는 종이 소리가 났어요. 선희가 봉투를 집어든 게 분명했죠. 잠시 후 선희의 비명 같은 환우성이 터져 나왔어요. 오빠 여보 빨리 와봐. 대박이야. 대박. 왜 그래? 바퀴벌레라도 나왔어? 도영이 옷을 갈아입다 말고 후다닥 뛰어나왔어요. 이거 봐. 엄마가 유언장 써놨어. 여기 식탁 영양제 밑에 있었다니까. 도영이 종이를 집어들었다. 뭐 유언장이 진짜야?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급하게 났어요. 도영이 내용을 읽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모든 재산을 딸 이선희에게 단독 상속한다. 와, 순미 여사님 역시 핏줄이 최고시네. 결국은 다 너한테 주신다는 거잖아. 상가랑 아파트 다 합치면 이게 얼마야? 최소 20억은 넘을 텐데. 맞지? 엄마는 결국 나한테 다 준다니까. 내가 뭘 했어? 엄마가 겉으로는 틱틱거려도 속은 아니라니까. 아, 근데 내 이름만 있고 오빠 이름은 빠졌네. 오빠 섭섭하겠다. 아이고, 섭섭하긴. 넌 받으면 내거나 다름없지.
우리 사이의 돈 경계는? 두 사람은 거실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는지 발 구르는 소리까지 났어요.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아, 근데 이거 도장이 안 찍혀 있네. 자필 서명은 있는데 인감이 없어. 이거 효력 있는 건가? 도영이 갑자기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돈 냄새 맡는 데는 귀신 같은 놈이에요. 아인 엄마가 쓰다가 깜빡했겠지. 아니면 나중에 찍으려고 둔 걸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엄마 마음이잖아. 마음이 이미 우리한테 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도장이야 나중에 슬쩍 찍어달라고 하거나 엄마 잘 때 몰래 찍으면 되지. 하긴 그렇네. 순미 여사님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작업을 쳐야겠어. 작은 방 안에서 나는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참느라 배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멍청한 것들. 종이 쪼가리 하나에 저렇게 좋아하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새 옷을 깔끔하게 입고 화장도 했고 헤어도 정리했어요. 거실로 나가니 식탁 위에는 그야말로 임금님 수라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 색깔도 고운 물김치, 명태알과 장조림까지. 평소에 비싸서 잘 사 먹지도 못하던 음식들이었죠. 도영이 의자를 빼주며 한 인사는 그렇게 싹싹했어요. 순미 여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 속이 안 좋다고 하셔서. 선희가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전복죽을 끓였어요. 좋으신가요? 들어가셨어요. 나 죽 한 사발 마셔야겠네. 나는 속으로 웃음을 참고 겉으로는 감동한 척 연기를 해야 했어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니 맛은 있더라고요. 탐욕이 들어간 음식이라 그런지 아주 기름지고 고소했죠. 내가 죽을 반쯤 비웠을 때 도영이 슬슬 눈치를 보더니 물 한 잔을 떠주며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순미 여사님 식사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요즘 뉴스 보니까 노인 대상 금융 사기가 기승이라던데 걱정이에요. 순미 여사님 혼자 그 상가 관리하시느라 머리 아프시죠? 세입자들 월세 밀리면 가서 독촉해야 하고 건물 고장나면 수리해야 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2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익숙하다. 세입자들도 다 오래된 사람들이고 나를 믿고 따르니까 별로 힘들 건 없다. 에이, 그래도요. 이제 순미 여사님도 편하게 노후 즐기셔야죠. 여행도 다니시고 친구분들도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요. 도영은 식탁 밑에 숨겨뒀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내 앞으로 쓱 밀었어요. 겉면에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로고가 박혀 있었죠. 이게 뭐냐? 제 고향 친구놈 중에 박 이사라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번에 대박 터뜨린 프랜차이즈 본사 이사거든요. 지금 가맹점이 전국에 100개가 넘는데 이번에 강남 한복판에 직영점을 하나 낼 계획이에요. 거기에 초기 투자자로 들어가면 월 수익률이 5%는 보장되어 은행 이자의 10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치킨 장사를 하라는 거냐? 아니요. 아니요. 순미 여사님은 손 하나 까딱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투자만 하시는 거예요. 순미 여사님 상가가 위치도 좋고 감정가도 꽤 나오잖아요. 그걸 담보로 은행 대출을 좀 받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나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상가 담보 대출이라고? 내 상가를 은행에 잡혀서 너한테 자금을 대라는 소리군. 말이 좋아 투자지. 망하면 빚더미에 앉는 건 나고 돈 챙겨서 도망가는 건 도영이겠죠. 내 맘속은 분노로 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분한 척 해야 했어요. 글쎄다. 나는 평생 빚지고는 못 사는 성미라서 대출 같은 건 무서워서 싫다. 그리고 친구 믿고 돈 놀이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을 내가 한둘 본 게 아니다.
그냥 월세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살란다. 에이, 그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고요. 요즘은 다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이용해서 자산을 불리는 시대예요. 강남 부자들도 다 대출 끼고 건물 사직? 제 돈 다 주고 사는 사람 없어요. 도영의 설득은 더욱 교묘해졌다. 그리고 제가 다 알아서 관리해 드린다니까요. 순미 여사님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냥 인감 도장만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서류 작업은 제가 아는 법무사 끼고 아주 깔끔하게 처리할게요. 그래도 큰 돈인데 어떻게 덜컥하겠냐? 내가 아무리 사위라도 내 전 재산이 걸린 문제다. 생각 좀 해봐야겠다. 내가 계속 미적지근하게 나오자 선의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과일을 깎던 과도를 접시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진짜 답답하네. 우리가 엄마 돈 떼먹으려고 그래.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엄마 늙어서 판단력 흐려지면 그 돈 누가 관리해? 우리가 해야지. 나중에 엄마 치매라도 걸리면 사기꾼들이 다 빼가요. 그냥 오빠 말대로 해요. 우리가 엄마를 나쁜 길로 인도하겠어? 딸 믿고 그냥 도장 줘. 나는 한숨을 푹 쉬며 모시기는 척 말문을 열었다. 알았다. 너희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마. 정말요? 감사합니다, 순미 여사님. 도영이 벌떡 일어나려다 내가 손을 들었다. 앉아라. 아직 안 끝났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요? 말씀만 하세요. 뭐든 다 들어드릴게요. 내가 상가 담보로 대출을 해주려면 적어도 내 사위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 너 친구들 많다며? 이번 주말에 친구들 불러서 집들이 한번 해라. 내가 음식 솜씨는 없어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줄 테니까 친구들 앞에서 사위기 좀 살려주게. 도영과 선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망의 토요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집안이 시끌벅적했죠. 도영은 베란다 창문을 닦는 답시고 신문지를 들고 설쳤고 선희는 꽃꽂이를 한다고 식탁을 온통 꽃잎으로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동네에서 제일 비싼 반찬 가게와 출장, 뷔페에서 주문한 음식을 그릇에 옮겨 담기만 했어요. 저것들 먹일 밥에 내 정성을 쏟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했죠. 소갈비찜, 잡채, 홍어무침, 육회, 모듬전 등 비싼 음식들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어요. 저녁 6시가 넘어가자 손님들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도영의 친구라는 작자들은 하나같이 도영과 비슷한 부류들이었어요. 목소리 크고 허세심하고 남의 집 들어와서도 신발을 험하게 벗어 던지는 그런 인간들이요. 선희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들어와서는 식탁 위에 가방을 턱 올려놓으며 집안을 훔쳐봤어요. 어머, 선희야, 집 깨끗하다. 근데 30평이라며? 생각보다 좁네. 우리 집은 이번에 50평대로 옮겼는데. 우리도 곧 리모델링 할 거야. 확장은 기본이고 인테리어 싹 다시 하려고. 술이 몇 순배 돌자 거실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도영은 얼굴이 벌개져서 목소리를 한껏 높였죠. 재산가를 노린다던 그 친구 박 이사라는 놈도 와 있었어요. 야, 김 부장 자네 엄마님이 음식 솜씨가 예술이시네. 자네 처복 하나는 타고났어. 역시 우리 엄마가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시잖아. 그리고 이 집이랑 상가 말이야. 사실상 내 거야. 엄마가 이번에 유럽 여행 다녀오시더니 깨달은 게 있으신지 다 물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언장도 이미 다 써놓으셨어.
도영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들으면서 나는 부엌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맞아. 엄마가 이제 늙어서 관리하기 힘들다고 우리 보고 다 알아서 하래. 우리 오빠가 능력 있으니까 믿고 맡기시는 거지. 선이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호호. 그리고 그 돈이면 얼마나 될까요? 최소 20억은 넘을 텐데. 그 아파트랑 상가 다 합치면. 맞지? 도영의 자랑이 계속되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치매기가 좀 있으셔서 오락가락 하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양원 좋은 데로 알아보고 있어. 시설 좋은 데로 보내드리고 우리는 넓게 살아야지. 이 집 다 허물고 원바도 만들고 안방은 드레스룸으로 싹 바꿀 거야. 노인네 냄새 나는 거 싹 걷어내야지. 나는 부엌 구석에 앉아 그 말들을 하나하나 다 들었어요. 휴대폰에 담아두고 있던 초소형 녹음기를 화분 속에 숨겨뒀고 그 기계가 지금 모든 말을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라요. 술에 진탕 취한 친구들이 입을 놀렸어요. 김 부장, 너 진짜 성공했다. 장모님 재산 다 먹고 요양원 보내고 완전 꼭 먹고 알 먹고네. 부러운 놈. 도영이 건배 제의를 하려고 잔을 높이든 그 순간이었어요. 벽시계는 정확히 7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딩동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도영이 잔을 든 채로 멈칫했다. 누구야? 올 사람 다 왔는데 퀵서비스 시켰어? 아니, 안 시켰는데. 정미가 고개를 갸우거리며 인터폰을 확인하러 갔어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구세요?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집 보러 오신 매수인 분이랑 같이 왔어요. 박 사장님의 렁저렁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술 마시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관 쪽으로 쏠렸죠. 정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네, 부동산이요. 집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세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무슨 소리라니요? 김순미 여사님이 금매로 내놓으셔서 오늘 계약하러 왔습니다. 약속 시간 됐으니 문 열어주세요. 도영이 술이 확 깼는지 얼굴이 사색이 되어 현관으로 뛰어왔어요. 야, 문 열어주지 마. 무슨 헛소리야? 장모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뚜벅뚜벅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도영을 밀치고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문을 활짝 열자 박 사장님과 덩치가 산만한 중년 남성 한 분, 그리고 건장한 경호원 같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장모님 노망 나셨어요? 집을 팔다니요? 누구 맘대로요? 도영이 내 팔을 거칠게 잡아챘어요. 저희한테 주시기로 했잖아요. 유언장도 썼고요. 너 내 팔라. 내 집 내가 파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 집 명의가 내 거냐? 아니면 선이 거냐? 엄연히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고 내 상가다. 내 재산 내가 처분하겠다는데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가 언제 이래? 돈 좀 생겼다고 이 지경이 되다니. 현관에 있던 사람들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무언가 느껴지는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김 부장. 우리 간다.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선이야, 나 갈게. 가방 좀 챙겨줘. 사람들은 허겁지겁 신발을 챙겨 도망치듯 나갔어요. 거실에는 난장판이 된 음식들과 멍하니 서 있는 도영, 바닥에 주저앉는 선이, 그리고 나와 매수인 일행만 남았어요. 자, 이제 쇼는 끝났다. 내 집에서 냄새나니까 당장 나가라. 나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미 여사님,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라고 하십니까?
제발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도영이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잡고 빌기 시작했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나는 발로 거어차 버렸어요. 갈 데가 왜 없어? 너네 시댁 있잖아. 거기 가서 살든가 고시원을 가든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내일까지 집 안 빼면 여기 있는 아저씨들이 다 갖다 버릴 거니까 그리 알아라. 매수인이 신호를 보내자 건장한 남자들이 도영과 선희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자, 짐 싸세요. 시간 드립니다. 화려했던 음식들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거실에는 적막과 통쾌함만이 감돌았어요. 그 다음 날 나는 옷을 잘 입었어요. 선글라스도 끼고 모자도 푹 눌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서였어요. 옆 동네 시장통으로 갔어요. 그곳은 행복 부동산이 있는 곳이었어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장님이 신문을 보고 계시다가 안경 너머로 나를 보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 순미 여사님 아니세요? 조용히 해요. 남들이 들을라. 나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사장님 앞 의자에 앉았어요. 사장님, 긴 말 필요 없고 내 집이랑 상가 다 내놓으려고 왔어요. 사장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셨어요. 네, 집이랑 상가요? 그 알짜배기들을요? 네, 집이랑 상가다. 근데 갑자기 왜요? 자제분들한테 주시게요? 증여세 때문에? 아니요. 파는 거예요. 아주 금매로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내놓으면 되니까 제일 빨리 팔리는 걸로 해줘요.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뭔데요? 절대 비밀로 해줘요. 특히 우리 딸 선이랑 사위놈한테는 죽어도 말하면 안 돼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전세 놓는다고 둘러대고 매수인은 내가 직접 만날 때까지 비밀 유지해줘요. 사장님은 내 눈빛을 보고 침을 꿀꺽 삼켰어요. 여사님 눈빛을 보니 무슨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났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저 바닥에서 입 무겁기로 소문난 박 사장 아닙니까?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매수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는 내 집을 팔았어요. 통장에 찍힌 수십억 원의 숫자를 확인했을 때 나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어요.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며칠 뒤 호텔 로비에서 난장판이 일어났어요. 도영이 술에 취해 프런트 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카드 내역 조회해봤어. 오미자 나오라고 해. 내 돈 내놓으라고. 나는 내려가 봤어요. 도영은 며칠을 씻지도 못했는지 양복은 꼬질꼬질하게 구겨져 있었고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했어요. 수염은 덥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빚쟁이들한테 시달렸는지 얼굴 곳곳에 멍 자국도 보였어요. 장모님, 잘 만났네. 나 회사에서 잘렸어요. 회장님이 손을 썼는지 하루아침에 책상 빠졌다고요. 징계 해고당해서 퇴직금도 못 받았어. 이게 다 장모님 때문이야. 내 인생 책임져요. 상가 돈 내줄래요?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쳤다는 거냐? 내가 사기치고 다니다가 잘린 걸 왜 나한테 와서 따져?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나는 보안 요원을 불렀어요. 그들은 도영을 제압했어요. 호텔 로비에 있던 투숙객들과 직원들이 모두 다 볼 수 있게 말했어요. 호텔 보안에 신고하겠습니다. 추객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영은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어요. 이 노인이 나 돈 좀 생겼다고 유세야. 그 돈 원래 다 우리 거였잖아. 어차피 죽으면 물려줄 거 미리 좀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내놓으라고. 그 순간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연결해서 볼륨을 최대로 높였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요. 아, 노인 냄새 진짜 짜증나네. 빨리 요양원 처박아 버려야지. 빨리 넘겨받으면 바로 보내버려. 그때까지만 참자고. 비위 맞추는 것도 토 나온다. 진짜. 선희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맞아. 엄마 치매라고 몰아가면 금방이야. 그 재산 다 우리 건데 늙어서 쓰지도 못하는 거 아깝잖아. 빨리 뺏어서 우리끼리 떵떵거리며 살자. 도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지다 못해 터질 것처럼 변했죠.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시작했어요. 어머 세상에 저 남자 말하는 것 좀 봐. 완전 쓰레기네. 장모님 돈 노리고 요양원 보낼 궁리를 했대. 폐륜도 저런 폐륜이 없다. 나는 녹음기를 끄고 차갑게 말했어요. 들었냐? 이게 내 본 모습이다.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너 같은 놈은 감옥 가서 콩밥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이거 들고 경찰서 가서 협박죄랑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하기 전에 당장 꺼져라.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뛰면 그땐 진짜 법대로 끝까지 간다. 보안 요원들이 도영을 질질 끌고 회전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도영은 바닥에서 나굴며 소리쳤어요. 두고 보자. 내가 이대로 끝낼 것 같아. 그날 저녁 이번에는 선희가 찾아왔어요. 사위와는 다르게 불쌍한 척 연기하며 나타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어디 허름한 곳에서 주워 입은 듯한 초라한 트레이닝복에 구멍난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엄마 나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나 그 사람이랑 이혼할게. 선희가 호텔 로비 구석 라운지 소파에 앉아 있는 나에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나 그 사람이랑 이혼할게. 지금 이혼 서류 도장 찍으라고 하고 왔어. 엄마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나 좀 받아줘. 나갈 데도 없고 돈도 한 푼도 없어. 며칠 동안 찜질방에서 자다가 돈 떨어져서 노숙했어. 하지만 나는 선희의 눈을 봤어요. 그 눈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놓인 새로 산 명품 핸드백과 손목에 찬 시계를 힐끔거리고 있었거든요. 내 돈 훔치고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던 년을 내가 왜 딸로 생각해야 하냐? 넌 그냥 남이다. 아니, 남보다 못한 원수지. 엄마,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핏줄을 이렇게 매몰차게 끊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다 그 인간이 시켜서 그런 거야. 나는 엄마 사랑해. 진짜야. 엄마밖에 없어. 나는 정미의 손을 더럽다는 듯이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랑.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내가 사랑하는 건 내 통장이겠지. 더 이상 내 앞에서 역겨운 연기하지 마라. 경찰서는 조용했어요. 나는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 협박 문자, 호텔에서의 난동 CCTV 영상까지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어르신,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습니까? 자식들이 어쩜 이렇게까지. 이건 뭐 폐륜 범죄 종합 선물 세트네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담당 형사님이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주 강력하게요. 다시는 제 눈앞에 제 인생의 그림자도 비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저 사람들을 모릅니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 하늘이 그렇게 파를 수가 없었어요. 평생 날 올가매던 무거운 족쇄가 풀려나간 기분이었죠.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쑥 빠져나간 것처럼 시원했어요.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외쳤어요. 기사 양반, 시내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거 파는 식당으로 갑시다.
최고급 랍스터 요리 먹으러 갈 겁니다. 오늘 내가 나한테 한턱 쏠 테니까. 며칠 후 나는 경기도 양평의 남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고급 전원주택 단지로 갔어요. 입구부터 경비가 삼엄했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넓은 잔디마당이 있었고 거실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곳이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사를 하는 날 이사 직원들이 내 짐을 옮기는데 어찌나 조심스럽게 다루는지. 예전 집에서 도영이가 발로 툭툭 차던 내 가방을 여기 직원들은 보물단지 모시듯 했으니까요. 집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왕비의 삶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사가 마당을 손질해주고 일주일에 3번씩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와서 청소와 빨래를 완벽하게 해줬어요. 나는 테라스에 앉아 책을 읽거나 정원의 핀 꽃을 구경하기만 하면 됐어요. 엄마 식사 준비해뒀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부를 때마다 밥상 머리에서 반찬 투정하던 도영 얼굴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났어요. 나는 아주머니가 차려준 정갈한 한식을 먹으며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 왜 그렇게 머음처럼 살았을까 하고요. 며칠이 지나고 나는 새로운 번호를 신청했어요. 20년 넘게 쓴 번호를 바꿀 때가 된 거죠. 그 번호는 딸과 사위가 돈 내놓으라고 전화질했던 지긋지긋한 족쇄였고 제 과거의 아픈 기억이 저장된 판도라의 상자였으니까요. 대리점 직원이 물었어요. 어르신 번호 바꾸시면 지인분들이 연락 못 하실 텐데 괜찮으세요? 바뀐 번호 안내 서비스 신청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쓰레기들한테 연락 올까봐 바꾸는 거니까 아무 흔적도 남기지 말고 싹 지워줘요. 아주 깨끗하게요. 그 누구도 내 번호를 알 수 없게 비공개로 해주세요. 경찰서에서 온 연락이 나를 불러갔어요. 도영과 선희가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피고소인 김성우, 서희선희 씨가 지금 긴급 체포되어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이신 순미 씨와 강력하게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장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익숙하지만 듣기 싫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내가 쓴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가 여행 가시면서 생활비로 쓰라고 카드 주고 가신 거예요. 우리 엄마 오면 다 밝혀질 거라고요. 억울해서 못 살겠네. 취조실을 들여다보니 도영은 노숙자처럼 보였어요. 머리는 떡져 있고 옷에서는 쉰내가 펄펄 났어요.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여서 누군지 못 알아볼 지경이었죠. 나를 보자마자 도영이 벌떡 일어나 달려들려다 형사님에게 제지당했어요. 순미 여사님 오셨군요. 아이고, 순미 여사님, 형사님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카드는 순미 여사님이 쓰라고 주신 거라고요. 우리 가족이니까 무슨 돈이 문제가 되냐는 거죠. 어서 아니라고 말 좀 해주세요. 나는 형사님 앞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도영을 싸늘하게 쳐다봤어요. 형사님, 저는 저 사람한테 카드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제 지갑에서 몰래 훔쳐간 겁니다. 그리고 쓰라고 준 적도 없고요. 제가 여행 가면서 생활비 쓰라고 카드를 줬다면 한도가 막힐 때까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겠습니까? 엄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나 엄마 딸이야. 딸이 엄마 카드 좀 쓴 게 그렇게 큰 죄야? 내가 엄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감옥까지 보낼 거야? 선희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죄지. 아주 큰 죄다. 너는 내 돈만 훔친 게 아니라 내 마음도 훔치고 내 인생도 갉아먹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하려 했어요.
거실에서 떠들었던 모든 말들이 들려왔을 거예요. 도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형사님,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계속 부인하시면 죄만 더 무거워집니다. 카드 사용 내역 보니까 가관이더만요. 백화점 명품, 강남 유흥주점, 사우나, 고급 일식집. 이게 생활비입니까? 도영이 비굴하게 나왔어요. 아니, 그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나중에 취직해서 갚으면 되잖아요.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금방 복구할 수 있습니다. 취직 사기치다 회사 잘리고 빚쟁이한테 쫓기는 주제에 어디에 취직을 해? 그리고 너 내 상가 담보로 사채까지 썼다며? 그 빚은 다 갚았냐? 빚쟁이들이 너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던데 감옥이 차라리 안전할 거다. 도영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붕어처럼 뻐끔거렸어요. 경찰서를 나올 때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철창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양평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유난히 맑고 깨끗했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벽하게 남이 되었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정원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나는 테라스 의자에 앉아 붉게 물드는 강물을 바라봤어요. 옆집에 사는 이웃분이 담장 넘어 인사를 건넸어요. 순미 여사님 다녀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서 바비큐 파티하는데 오셔서 고기 좀 드세요. 좋은 와인도 땄어요. 좋죠. 금방 옷 입고 넘어갈게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호의가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내 돈을 바라는 눈빛이 아닌 진짜 이웃으로서의 따뜻한 눈빛이었거든요. 옷장에서 제일 화사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늙고 지친 시장통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우아한 노년의 여성이 서 있었죠. 그날 밤 나는 이웃들과 웃고 떠들며 맛있는 고기를 먹었어요.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을 도영과 선희를 생각하니 고기 맛이 더 꿀맛 같았죠. 불쌍하다는 생각은 일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겪을 고통이 나에게는 최고의 반찬이 되었으니까요. 가을 해가 서쪽에 지고 새벽별이 떠오르는 밤, 나는 아주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났어요.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제 삶은 완벽하게 달라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강변을 따라 조깅을 하고 오전에는 문화센터에 가서 수채화를 배웠어요. 점심에는 새로 사귄 동네 친구들과 맛집 탐방을 가고 저녁에는 정원에서 허브차를 마시며 독서를 했어요. 피부 관리도 받고 마사지도 받으니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옛날 시장통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어이 순미 잘 지내냐? 순대 할매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냐? 아니, 나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어서 전화했지. 너네 사위 말이야. 감옥에서 1년 살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빚쟁이들이 교도소 앞까지 찾아와서 난리가 났었다더라. 결국 야반도주에서 지금은 원양어선 탔다는 소문이 파다해. 망망대해서 몇 달씩 땅도 못 밟고 생선 비린내 쩔어가며 일만 한다더라. 그래, 꼴 좋다. 그리고 너네 딸 정미 말이야. 걔는 지금 우리 시장통 해장국집에서 설거지하고 있어. 어제 우연히 봤는데 꼴이 아주 말이 아니더라. 폭삭 늙어서 할머니인 줄 알았어. 머리는 다 세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반창고 붙이고 쪼그리고 앉아서 뚝배기 닦고 있더라고. 나는 무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좋군. 전화를 끊고 나는 테라스의 의자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도영은 파도에 시달리고 있을 테고 선희는 남의 음식 냄새 풍기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을 테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오로지 나 김순미만을 위한 인생을 살 거야. 내 돈 내가 쓰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날씨 좋은 오후 나는 다시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번에는 그리스 크루즈, 그 다음에는 캐나다 오로라 여행.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은 축제 그 자체였어요. 사무장님이 와서 물었어요. 순미 여사님, 오늘은 그리스 여행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시겠어요? 좋은 걸로 골라줘.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나 남은 인생 즐기고 죽을 거야.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정말 40년이 길고 낡은 터널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앞에는 빛이 있고 길이 있고 자유가 있었어요. 그 자유의 맛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했습니다.